2022년 11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 청소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사진첩 알림이 떠 있었죠.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눌러본 그 순간 제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찍힌 단체 사진. 그 속에서 남편은 한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동호회 사람일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여자의 직감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복은 새로워졌고 전화는 더 자주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우리 이혼하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 마음대로는 안 돼. 절대로.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 대신 한숨만 오갔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나를 지워버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친정에 잠시 내려갔던 일주일. 그 짧은 사이에 남편은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그 집을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엔 매매 완료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쪼여오고 세상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 50대 여자가 모든 걸 잃은 자리에서 맨손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결국 전 남편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화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제 인생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해.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은 운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주말이면 늘 소파에 몸을 눕히고 TV 채널만 이리저리 넘겼습니다. 가끔 제가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하고 말을 꺼내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피곤하다. 다음에.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작년 봄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가 등산 동호회를 소개해줬어. 나도 운동 좀 해야겠어. 처음엔 의아했지만 솔직히 조금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건강 좀 챙기려나. 늘 피곤하다며 눕기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말투에는 드물게 의지가 실려 있었고 저는 그래, 좋지. 건강도 챙기고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돌아보면 순진했습니다. 의심 없는 또 믿고 싶은 사람의 웃음. 토요일마다 새벽같이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북한산 다녀왔어. 공기가 진짜 좋더라. 그가 땀에 젖은 얼굴로 말하던 그 표정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죠. 하지만 그 생기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딘가 들떠 있었고 집안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빛깔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의 생기는 아이가 시험을 잘 봤을 때나 제가 생일상을 차렸을 때 잠깐 머물다 가던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빛은 자꾸만 바깥을 향해 흔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의 옷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어텍스 재킷이 색깔별로 늘었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다는 등산화가 상자째에 들어왔습니다. 기능성 바지, 폴라텍 티셔츠, 비싼 등산용 배낭, 심지어 스틱과 헤드램프까지. 그가 그런 걸 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엔 있는 것부터 입어라며 새 옷을 사는 것을 아까워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거 새로 샀어? 비싸 보이는데.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무심하게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산에서 아무거나 입다간 다쳐. 그 말투는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제 질문을 모르는 사람의 잔소리쯤으로 밀어내는 냉기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다듬는 남편. 그 모습이 어딘가 설레는 사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렘의 이유가 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등산 코스, 고도, 조망 포인트 같은 것이 사람을 저렇게 빛나게 만들 수 있다고 일부러 그렇게 믿어보았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사랑의 최후의 방어선이니까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제가 슬쩍 물었더니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동하니까 활력 생기네. 사람들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아. 사람들. 그 단어가 작은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산이 아니라 사람을 말했고 그 말 끝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살짝 손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지 못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운동하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도 있지. 내 쪽에서 이유를 만들어 그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사실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아내들이 그렇듯 저는 작은 어긋남을 곧잘 느껴왔거든요.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욕실에서 풍겨 나오던 그의 샴푸 냄새가 어쩐지 새로웠고 티셔츠를 갈아입는 손길이 들뜬 사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눈은 자꾸만 휴대폰으로 가 있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대뜸 형님하며 웃음을 깔았습니다. 형님이라 부르던 그 목소리 끝에 분명 누군가의 이름이 묻어 있었는데 저는 그 이름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충전기를 꽂으려다 무심코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히읗히읗. 다음엔 어디 갈까요? 짧은 문장 속에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말끝에 히읗히읗는 가볍지만 마음의 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사진첩이 열렸고 그곳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 옆에서, 산 정상에서, 막걸리 집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제 앞에서 그런 미소를 지은 적이 없던 남편이 그 여자 앞에선 소년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누군가의 팔꿈치에 살짝 몸을 기대고 눈꼬리를 접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꼬리가 저렇게 깊게 접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렸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넘길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오빠 덕분에 오늘도 즐거웠어요. 오빠가 추천해준 등산화 진짜 편해요. 하트 이모티콘, 장난스러운 말투, 그리고 그 아래 히읗히읗로 이어지는 남편의 답장. 당연히 가지.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그거 너가 신으면 잘 어울릴 것 같더라. 역시 내 안목. 그건 누가 봐도 사이좋은 동호회원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말줄임표 뒤로 이어졌을 감정의 색이 너무 선명해서 저는 더 이상 스크롤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 손이 떨려 그릇이 미끄러져 깨질 뻔했죠.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히는 금속성 울림이 심장 박동과 섞여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온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안에서는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슬쩍 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 쿠션이 그의 몸을 받아들이는 소리, 리모컨을 누르는 딸깍거림, 그리고 곧바로 울리는 메신저 알림음.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목소리를 만들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방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균열이 아주 가느다랗게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내 결혼 생활의 지형도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벌어지던 어긋남. 나는 그 균열 위에 도배지를 덧바르고 그림을 걸고 조명을 바꿔가며 애써 덮고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얇은 종이장 같은 평화가 찢어졌습니다. 며칠 후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찌개가 아직 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고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여자도 이번 주 산행 같이 가?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무슨 여자? 휴대폰에 있던 그 여자.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 짧고 무거운 침묵. 남편은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구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장벽까지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장벽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꺼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동호회 사람이라며? 별거 아니라며?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야. 같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하트를 주고받아?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 사람은 원래 명랑해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피하는 그의 눈동자 주변으로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리고는 문을 닫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냄비 뚜껑이 또 한 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갑자기 멈췄을 때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 그건 단순한 문 닫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끝나는 소리였고 내 마음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던 받침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걸음을 옮겼고 그 리듬은 낯선 집에 혼자 남겨진 사람의 발걸음처럼 쓸쓸했습니다. TV 화면엔 예능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유리컵 너머 물처럼 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개로 문장 끝에 마침표를 여러 번 문질러도 연필 자국이 남듯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든 밤 공기가 서늘했고 커튼 끝에서 달랑거리던 작은 장식이 미세하게 부딪히며 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집뿐이었습니다. 한때 가족이 모이던 식탁,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던 거실, 남편이 좋아하던 낡은 1인용 소파, 그 모든 사물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리 같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잃은 건 우리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책상 위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 누군가의 안부일 수도, 택배 도착 안내일 수도, 그 여자의 또 다른 히읗히읗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때때로 살아남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모른 척하는 동안에도 가슴 한가운데선 작은 진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야. 이건 이미 시작된 일. 그리고 이건 나에게도 시작이야. 내가 그때 알았던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더라도 어제 아침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침실 문은 닫혀 있고 그 문은 내일도 닫혀 있을 거라는 것. 내가 열 수 있는 문은 거실의 현관문뿐이며 그 문은 바깥으로만 열려 있다는 것. 나는 언제든 나갈 수 있었지만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누군가는 문 앞에 서서 이 집의 마지막 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창밖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라면 오히려 쉬웠을 겁니다. 종지부를 찍고 울고 정리하고 떠나면 되니까요. 이건 지옥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옥은 불길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지옥은 아주 조용히 일상의 모서리들에서 시작됩니다. 식탁 위 식지 않은 국, 거실에 팔꿈치를 괴고 앉은 사람의 무표정, 밤새 마르지 않는 설거지대의 물기,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휴대폰 알림음.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조금씩 안쪽에서부터 파먹습니다. 나는 그 새벽 부엌 전등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내 삶이 파먹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소리 속에서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그러나 분명한 속삭임. 일어나. 누가 속삭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그날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속삭임을 붙잡고 버틴 끝에 내가 어디까지 갈지,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남을지, 그 끝에서 어떤 나를 만나게 될지 그저 깨닫고만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낼 수 없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만 보면 휴대폰 속 사진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던 한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행복해 보이던 남편의 표정이 제 가슴을 매일같이 후벼 팠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손목이 가벼워지지 않았고 밥알은 자꾸만 목에서 걸렸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도 식탁 위에는 침묵만 식어갔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마치 낯선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호흡을 줄이며 겨우 물만 넘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석고에 미세한 금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보였고 그 금이 우리 결혼 생활의 지도 같아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덮어놓고 지나친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25회를 함께 잤는데 이제는 그 숨소리조차 불편했습니다. 몸을 조금만 돌려도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마저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숨을 참았습니다. 그날의 사진과 말끝에 하트 이모티콘이 자꾸만 떠올라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더니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을 꺼내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귀로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들고 있던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물방울이 튀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을 따라 튕겼습니다. 뭐라고요? 들은 대로야.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말처럼 매끈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와 남편과 마주 섰습니다. 가슴이 벼락처럼 뜨거웠지만 목소리는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워놓고 이혼하자고? 바람은 무슨, 그냥 친구야. 이미 말했잖아. 친구가 오빠라고 불러요?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요? 그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요?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눈동자는 이쪽을 피해 어딘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됐어. 그 얘기는. 어차피 우린 이미 끝난 거 아냐? 이렇게 사는 것도 서로 힘들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깔끔하게 정리요. 제 목소리는 단단하게 식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게 당신한테는 그렇게 쉽게 정리가 돼? 아이들도 키우고 힘든 시간도 함께 버텼는데. 그래서 더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세월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이미 남이나 다름없어.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에 조급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준비할게. 재산은 반반 나누고 집은 팔아서 나누든지 하자. 빨리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아. 싫어요. 뭐? 이혼 안 해요. 절대로.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볼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당신 마음대로 끝내겠다고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자는 거야?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그게 말이 돼?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등산 동호회 가기로 한 것도 그 여자와 친하게 지낸 것도 다 당신이 한 선택이에요.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요?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그래서 이혼하자잖아. 안 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제 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의 안 하면 이혼 못하는 거 알지? 법적으로도 그래. 쌍방합의 없으면 재판으로 가야 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복잡해. 그동안 당신이 그 여자랑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복수? 저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씁쓸하게 말았습니다. 그 정도까진 아니야. 그냥 괘씸해서. 당신 마음대로 시작했으면 끝도 당신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잠깐의 정적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고 그 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내가 잘못했어. 재산도 더 줄게. 집도 내가 가져그러니까 싫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얼굴을 구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래?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이혼 안 해줄 거야.
당신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 그날 밤 남편은 침실에서 나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벽을 타고 집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울림은 제 가슴 안쪽에서 한 번 더 반사되어 오래도록 잔향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태도는 어색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잘 잤어? 하고 마지못한 인사를 건넸고 저는 하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먹을래? 혼자 먹어. 저녁에 퇴근해 오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해.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얘기 없어.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고 밤마다 서재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벽을 넘어 제 귀에 들렸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점점 늦은 시간에 들렸고 외투의 벤술 냄새가 거실 공기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자꾸만 고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굴러오면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호락호락 당할 수는 없어. 내가 견딘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도는 소리, 보일러가 켜졌다 꺼지는 소리, 창틀에서 미세하게 스미는 바람 소리까지 모두 신경에 닿았습니다. 식탁이 반찬 가짓수는 날이 갈수록 줄었고 말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언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발 이혼해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돈, 집,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느리게 그러나 깊게 굳어갔습니다. 넌 정말.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콱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비명처럼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 스케줄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제 자존심을 지키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거실 불빛 아래에서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물컵에 비친 전등의 원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제 마음의 파장을 닮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다시 묶었습니다. 버티자. 그 두 글자가 그날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긴장이 당겨진 줄처럼 팽팽해진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얘야,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얼굴 좀 보자. 내려와서 며칠 쉬어라. 다정한 목소리가 전화선 끝에서 따뜻하게 번져왔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눌러놓았던 것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네, 엄마. 잠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속옷과 셔츠 몇 벌, 세면도구, 가벼운 카디건, 그리고 아무데나 펼쳐 읽을 수 있는 얇은 책 한 권을 넣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결혼사진이 걸린 벽,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크레파스 그림, 모서리가 다른 식탁,
사용감이 묻어나는 소파. 손끝으로 액자를 쓸어내리자 아주 얇게 먼지가 묻었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올게요. 일주일 정도요. 그는 소파에 앉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한 줄짜리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빛이 스쳤습니다. 안도인지 계산인지 혹은 둘 다인지 그때의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눈빛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터미널에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이 끊기고 낮은 창고 건물이 이어졌으며 곧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차창에 이마를 살짝 대니 유리의 서늘함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쉬다 오면 마음이 좀 정리될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주의 밤이 슬라이드처럼 스쳐갔습니다. 숨이 짧게 차올랐다가 버스의 일정한 진동을 타고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저 잠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집을 떠나는 그 순간이 남편에게 절호의 기회를 건네는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워둔 자리, 잠시 내려놓은 열쇠, 함께 쌓아온 이름, 그 사이로 누군가는 아주 빠르고 아주 능숙하게 손을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하늘 낮은 고속도로를 곧게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어딘가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가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창틀에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자.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속삭임을 붙잡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 사이 제가 떠나온 집에서는 조용한 소리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도어락을 바꾸는 소리, 신발장을 비우는 소리, 서랍을 털어내는 소리. 아직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제 부재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흔들림 적은 창가 좌석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버틸 수 있으리라 믿으며 잠깐의 평온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내려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은 꼭지를 비틀어 떼어 바구니에 담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나마 고요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웃집 김 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정희야, 너 지금 집에 없지? 네, 친정에 내려와 있어요. 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고 말하기 곤란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너네 집에 이사짐 센터 왔더라. 네, 이사짐 센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응, 아침부터 짐 빼는 거 봤어. 그래서 혹시 이사 가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너 모르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모르는 여자랑 같이 있던데. 둘이서 짐 정리하고 뭐 챙기고 그러더라. 혹시 너 진짜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마당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오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집을 팔았대요. 남편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먼저 분노가 뱃속 깊은 데서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거의 달리듯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야 돼요. 지금 당장입니다. 어머니가 함께 가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다녀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넘겨 걸어도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간절히 바랐지만 가슴 한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요. 3시간의 버스 길은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 풍경은 흐릿한 수채화처럼 스쳐 지나갔고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진짜 팔았을까? 내 이름도 들어가 있는 집인데 하지만 남편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님께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은 제 마음과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똑같은 건물, 똑같은 조경, 똑같은 주차장. 그러나 공기에는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15층 버튼의 붉은 불이 더디게 위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테이프로 모서리만 붙인 하얀 종이. 매매 완료 2024년 11월 20일 소유권 이전 완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 돼.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빨간 불빛만 냉정하게 깜빡일 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손바닥으로, 곧 주먹으로. 열어요. 문 좀 열어줘요. 복도에 제 목소리만 공명했습니다.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비어 있었으니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니 25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들 첫걸음마, 명절마다 북적이던 거실, 아침마다 밤 냄새가 퍼지던 부엌 불빛, 제 삶의 모든 장면이 이 문 하나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문이 이제 제 손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몇 번이나 지나갔고 누군가 제 옆을 지나며 힐끗 쳐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5층인데요. 혹시 최근에 매매된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급매로 나와서 바로 계약 완료됐고요. 어제 등기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계약자는 누구죠? 소유주분이셨죠? 남편분 성함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 이름은요? 공동명의 아니었나요? 아, 잠시만요. 등기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짧은 침묵 뒤 작은 키보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네요. 남편분 단독 소유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 제 이름도. 혹시 대출 관련 서류에 공동 명의를 올리신 게 아닐까요? 실제 소유권은 한 분 명의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비수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집을 살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내 명의로만 하는 게 좋아.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인데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니함이 부메랑이 되어 지금 제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뭐?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집을 팔았어? 진짜 팔았어? 응, 팔았어. 미쳤어? 내가 사는 집을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 집이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지. 당신 정말 이혼 안 해준다며?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소나기에 남은 진동만이 한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목 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 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올케 언니가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아가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어디 있어요? 거실에 있는데 아가씨, 얼굴이 왜 그래? 오빠가 급히 나왔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울었어?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빠 집이 없어졌어요. 말끝이 떨려 단어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 일, 짐을 다 빼간 일,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자식이. 오빠는 주먹으로 벽을 한 번 세게 쳤습니다. 두 번째로 들끓는 분노가 집안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진짜 가만 안 둬. 회사가 어디라 그랬지? 외국계 펀드 회사? 내일 당장 거기 찾아간다. 오빠, 아니야. 이건 참을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25년을 산 사람한테? 애들 엄마한테? 올케 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빠 말이 맞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 알려야 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짓 알게 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넌 지금 집도 뺏겼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널 버리고 집을 팔고 돈까지 챙긴 거라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거야. 소윤이랑 준호는? 아이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애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지금은 말하지 마. 일단 내가 움직일게. 오빠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통화 목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저는 오빠의 어깨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오빠, 내일 변호사 먼저 만나자. 그날 밤 저는 오빠네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자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 만남의 수줍은 인사, 결혼식장에서 서로에게 했던 약속, 첫째를 안고 울던 밤, 둘째가 열이 올랐던 새벽. 그 모든 장면이 살얼음처럼 얇게 깨져 흩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묵직한 분노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분노가 식을까봐 저는 일부러 손을 가슴에 올리고 그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뜨거웠고 그래서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일어났어? 네. 밥 먹고 얘기 좀 하자. 오빠, 변호사 친구 경철이 알지? 연락해놨어. 오늘 오후에 사무실 가자. 네. 그리고 나는 네 남편 회사도 들를 거야.
외국계 펀드 회사면 개인 사생활엔 관심 없다 치겠지만 동료들의 인식은 다를 거다. 내가 가서 똑똑히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으로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젯밤 제 심장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빠의 친구 변호사는 말수 적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내민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메신저 캡처, 사진, 통화 내역, 통장 거래 내역까지. 그의 손끝은 급하지 않았고 눈빛은 정확했습니다. 일단 집 매매는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어 보이네. 단독명의였으니까. 그는 사실을 먼저 말했습니다. 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으로 가면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니까. 통상 절반 기준이고 기여도와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이야.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커 보이니 더 길어질 준비도 해야 해. 그 여자와의 관계는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직접적 불법 행위가 입증되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만 핵심은 여전히 재산 분할이야. 감정에서 법으로 넘어가야 이길 수 있어. 사무실을 나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울음이 아니라 증거, 감정이 아니라 서류다. 마음속에서 문장이 똑바로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네 집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혼소장 초안, 재산분할 청구서, 사실확인서, 그리고 제가 모아온 증거 목록,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외박 기록, 계좌이체 내역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냉정함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에 아주 미세한 거칠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주 차분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이 집을 팔아버렸지. 그 집에는 내 추억도, 내 청춘도 다 들어있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함부로 빼앗은 것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당신 눈으로 보게 할 거야. 눈물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가늘고 단단한 웃음이 입가에 걸렸습니다. 비로소 모든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의 글자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복수하는 여자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은 제 손으로 또박또박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텅 빈 집처럼 공허했습니다. 오빠네 집 작은 방 구석에 놓인 제 캐리어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과 두 아이를 키운 시간이 믿기지 않게 가벼운 짐으로 줄어든 듯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 멍함이 스며들고 곧 현실이 달려오면 가슴이 푹 꺼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번 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일어나면 견뎌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잠깐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올케 언니가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아가씨, 조금만이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숟가락을 들어도 밥알이 목을 넘지 않았습니다. 씹는 동안 눈물이 고여 결국 수저를 내려놓곤 했습니다. 아가씨 먹어야 힘을 내지요. 다정한 말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목구멍에 매달려 무게를 더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속 아이들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 소윤이, 아들 준호. 둘은 이제 다 컸지만 사진 속 아이들은 여전히 앙증맞은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망설임 끝에 소윤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소윤아,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빠가 집을 팔아버렸다고, 우리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엄마 요즘 이상해. 진짜 괜찮은 거야? 넌 일 잘하고 있지? 응, 엄마도 건강 챙겨. 전화를 끊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에게도 전화했지만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내던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마저 상처받는 걸 보지 않으려는 어른의 미숙한 보호 본능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어 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밤 소윤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전화 안 받아. 집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대답해줘. 나 불안해. 저는 결국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 집을 팔았다는 것,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까지. 전화 너머로 소윤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쳤어. 아빠가 정말 미쳤어. 소윤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무슨 괜찮아.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란 거 알아. 다음 날 준호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는지 말수가 줄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너 잘못 아니야.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아니야. 이건 엄마 아빠 문제야. 너희는 공부하고 너희 인생 살아.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오후 친정 엄마가 오빠네 집으로 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가가 젖었습니다. 우리 딸 이게 무슨 꼴이냐? 엄마 정이야. 울기만 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생각해 봤는데 혼자 살려면 뭐라도 해야겠더라. 너 요리 잘하잖니? 특히 간장게장,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어서 집안 어른들이 다 인정하잖아. 뭐라도 해보자. 앉아서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겠니? 몸만 더 상하지. 엄마가 도와줄게.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머니의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요리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간장게장은 제 손맛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 간장에 제 방식의 양념을 더해 담그면 남편도 늘 감탄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회사 행사 때마다 게장을 담가 보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해요. 그 기억이 순간 쓰게 떠올랐지만 저는 곧 생각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해야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어질 것이고
언제까지 오빠네 집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주길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제 두 발로 제 인생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장사해 볼래요. 간장게장 식당. 오빠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장사하는 게 쉽지 않아. 하던 사람들도 다 가게 접고 알바 뛰고 하던데. 근데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도 없고, 너가 정말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초기 자금은 내가 댈게. 오빠, 고마워. 가족끼리 뭘. 잘 되면 천천히 갚아. 그날부터 우리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친정 근처에 15평 남짓한 작은 점포를 찾았습니다. 유리문이 낡았고 천장 타일이 몇 장 비어 있었지만 햇빛이 깊숙이 들어오는 오후엔 공간이 따뜻했습니다. 보증금은 오빠가 도왔고 엄마가 모아둔 비상금도 보태졌습니다. 중고 냉장고와 냉동고를 들였고 간이 테이블과 의자는 중고시장서 골라왔습니다. 주방 도구는 엄마가 쓰시던 것을 반짝 닦아 가져왔습니다. 간판은 직접 붓으로 썼습니다. 정인의 간장게장 글씨는 서툴렀지만 제 손으로 쓴 이름이 가게 문 위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개업 준비와 동시에 소송 서류는 쌓여갔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는 비열한 문장들로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십니다. 조속 합의가 상호 최선입니다. 재산 분할은 법정 최소한만 지금 예정입니다. 변호사님이 분개했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저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울음을 서류로, 분노를 증거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개를 손질했습니다. 소금물에 해감을 하고 비늘처럼 붙은 작은 이물질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간장은 뼈대, 다시는 살입니다. 다시마와 멸치, 표고와 대파 뿌리로 낸 진한 국물에 양조간장을 섞고 청주로 비린내를 잡은 뒤 생강과 마늘, 통후추, 배와 사과즙으로 단맛의 꼬리를 정리했습니다. 끓였다 식히는 시간을 지켜 온도를 낮추고 마지막에 한 방울의 참기름 대신 들기름 향을 얹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맛은 정직하다는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담았습니다. 첫날 손님은 세 팀이었습니다. 동네 분들이었고 계좌이체 알림은 몇 번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산대를 닫을 때 제 손은 오래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내일 또 올게요. 이 동네에 이런 맛 처음이에요. 주변에도 말할게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매출은 45,000원,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꽉 찼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야. 남편에게 기댄 돈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번 돈. 그 사실 하나가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은 절임통을 새로 채웠고 손님 반찬으로 올린 깍두기와 미역오이는 새벽에 미리 버무렸습니다. 일은 고됐고 손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삶이 제 손에서 다시 움직인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은 조금씩 퍼졌습니다. 그 집 게장 진짜네. 밥도둑 맞다더라. 사장님이 정성으로 담그시네.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에는 예약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4명, 게장 2마리 추가요. 예약장에 이름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살짝 허리를 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난다는 건 이렇게 작은 호흡을 다시 기억하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을수록 소송은 더디게 굴렀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펀드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그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피해 다녔습니다. 다만 그의 동료들은 알게 모르게 수군댔을 겁니다. 그 잡음이 그에게 가볍지 않은 무게가 되기를 저는 굳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싸움의 상대가 더 이상 내 감정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내 상대는 오늘 담가야 할 간장 비율, 내일 받을 예약수, 그리고 이번 달 임대료였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이 열리며 소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윤아, 어떻게 왔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리고 엄마 가게 궁금했어. 아이의 눈이 가게 곳곳을 더듬었습니다. 영수증 따끈한 계산대, 냄비에서 천천히 식는 간장 국물, 벽에 붙인 오늘의 밑반찬 메모. 소윤이는 금세 눈가를 훔쳤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 아빠 용서 못해. 그건 엄마 아빠 문제야. 너는 내 자리에서 버텨. 다만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소윤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접시를 헹구며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울게. 괜찮아. 넌 내일 해. 아니야. 엄마 혼자 두기 싫어. 그 말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람의 등을 두드리는 일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무렵 준호도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멀뚱히 서 있던 아이가 쑥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게장도 메뉴에 넣어볼래? 학교 앞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야. 학생이 무슨 대게야. 그런데 엄마 간장 맛있다. 진짜 그 말이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준호는 돌아가며 계산대 옆 팁박스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살짝 넣고 갔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지만 패점 후 그 지폐를 꺼내 다이어리에 끼웠습니다. 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표처럼. 밤마다 가게 셔터를 내릴 때 저는 마음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해보자. 이미 무너진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매일 작은 벽돌 하나를 쌓아 올렸습니다. 벽돌은 밥 한 공기, 예약 한 줄, 리뷰 한 줄, 그리고 내 손에 굳은 살 한 겹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분노는 더 이상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불처럼 은은히 남아 제 등을 밀었습니다. 뒤를 태우지 않고 앞을 비추는 불. 그 불 덕에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가끔은 손님이 없는 오후에 의자에 걸터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앙상한 가로수가 보이고 바람에 간판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정인의 간장게장. 내 이름으로 세운 첫 간판이었습니다. 누군가에 기댄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 이름. 그 이름을 보며 저는 천천히 어깨를 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택한 길은 복수가 아니라 생업이었습니다. 생업은 조용했지만 강했고 느렸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그날 폐점 직전 예약 전화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사장님, 내일 점심 6명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먹고 다들 반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게장 3마리에 전복장 조금 섞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예약장을 덮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이 제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 오는 소리, 그 미세한 기척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운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기둥도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제 손으로, 제 땀으로, 제 눈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가게, 내 이름으로 나가는 영수증, 내 이름으로 돌아오는 감사의 말. 그것들이 모여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다시 서고 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다시 개를 손질했습니다. 간장을 식히고 시간을 들여 스며들게 하고 기다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밥이 들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문을 열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인의 간장게장이라는 이름은 이 동네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세 팀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점심 전부터 대기가 깔리고 주말이면 예약 없이 들어오기가 어려울 만큼 손님이 몰립니다. SNS에는 집밥 맛 그 자체, 사장님 손맛이 정직하다, 간장 비율이 예술이라, 밥 세 공기 뚝딱 같은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동네 맛집 유튜브 채널까지 낯설던 세 글자가 스스로 길을 찾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소금물에 게를 담가 해감을 하고 껍질 사이사이를 솔로 살핀 뒤 다시마와 표고 멸치로 뽑은 깊은 육수에 양조간장을 맞춥니다. 생강과 통후추로 비린내를 잡고 배와 사과즙의 단맛으로 끝을 말아 올립니다. 끓인 간장을 식혀 온도가 잡히면 그때서야 게를 한 마리씩 조심스레 잠기게 합니다. 반복이고 고됨이지만 그 고됨이야말로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좋아진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혼 소송은 작년 겨울 끝났습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법정을 오갈 때마다 심장이 축 났고 변호사 비용은 얄짤없었습니다. 그래도 끝내 버텼습니다. 판결은 재산분할 50대 50. 남편이 집을 제 부재 중에 처리한 정황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이 정리되어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뜨거운 것이 눈에 고였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정확히 안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 정말 내 인생으로 돌아왔구나. 분할금이 들어오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자리로 이전을 하고 주방 동선을 새로 짰습니다. 급냉 냉동과 저온 숙성고를 들였고 홀에는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시스템을 갖춘다는 건 제 손맛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소식은 오빠를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인간 아직 그 회사 다니더라. 그런데 그 여자랑은 헤어졌대. 그래요? 오빠는 통쾌하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세상을 뒤흔들지 않아도 잘못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길 끝에서 그가 잃은 것은 결국 신뢰와 사람이었고 제가 다시 얻은 것은 존엄과 평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잘못에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어느 날 남편의 회사 글로벌 브릿지 캐피털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하여 K-로컬 브랜드 투자 프로그램. 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성장성이 검증된 곳을 선별해 브랜드화와 유통 확장을 돕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숫자와 이미지,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요즘식 투자였습니다. 대형 회의실에 임원과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투자심사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검토할 대상은 5곳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투자 대상 검토 정인의 간장게장. 남편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팀장은 담담히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창업 1년 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230%, 회전율 우수, ROAS 안정, 고객 재방문율 62%, SNS 유기 노출량 가파르게 상승. 다음 슬라이드에는 줄선 가게 사진과 후기 캡처, 그리고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대표는 50대 여성 1인 사업자로 시작해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고 레시피 표준화도 진행 중입니다. 제한 투자 규모 5억 원, 가맹 모델 테스트와 온라인 유통망 구축까지 패키지로 검토합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요즘 이런 성장 처음 봅니다. 브랜드 서사도 좋고요. 부장님 의견은요? 팀장의 질문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말을 고르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진행하시죠.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남편은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달아난 혈색, 깊어진 주름, 텅 빈 눈빛. 내가 뭘 한 거지? 그 한 문장이 속에서 길을 잃고 맴돌았습니다. 퇴근하면 집은 조용했고 숫자는 그를 더 이상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누구의 관심사도 아니었지만 후에는 관객이 없어도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제게 공식 투자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정인의 간장게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5억 원을 투자하고 프랜차이즈 파일럿과 온라인 유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은 조항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조건 좋습니다. 브랜드 통제권 유지, 레시피 IP 보호, 원재료 소싱 권한 대표 고유 큰 탈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고 사인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의 회사가 이제 내 도약의 디딤돌을 내어준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감정은 계약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이 무엇인지를 알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을 지키고 내일도 문을 여는 일, 투자금으로 작은 가공실을 증설하고 HACCP 인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포장 라인을 개선하고 택배 물류를 안정화했고 온라인몰을 열었습니다. 콘텐츠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들이며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끝자락 홈쇼핑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의 간장게장 대표 김정희입니다. 조명은 뜨거웠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집 한 채조차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담갔고 손님들의 미소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그 맛이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해주길 바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방송 타이머가 돌아가는 동안 주문 그래프가 솟구쳤습니다. 완판 임박입니다. 대표님, 대기 늘어납니다. 준비한 5천 세트가 3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스튜디오에 환호가 터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냈구나. 안쪽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윤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방송 봤어. 진짜 멋있었어. 그래. 엄마 심장 나가는 줄 알았어. 나 엄마 자랑스러워. 잠시 뒤 준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진심으로. 고마워.
그동안 잘 못 챙겨드려서 미안해요. 괜찮다. 내 인생 잘 사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장을 시키며 창문 너머 여명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숫자 속에서 무너지고 저는 사람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 떠났지만 저는 제 손으로 삶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종목은 단 한 주뿐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주식. 그 가치는 내가 잃어서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홈쇼핑은 재방송이 이어졌고 온라인 주문은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문의가 빗발쳤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장 비율처럼 삶에도 지켜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인의 간장게장은 더 이상 작은 가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여자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 자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개를 손질합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손으로 일군 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가장 큰 대박은 매출 그래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문을 엽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박또박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무너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